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를 또 골든 라떼라고 불리고 있는데,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라고 해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 우리 몸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줘요.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개선이랑 치매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 커큐민의 흡수율이 높인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이 믹스커피, 지금부터 꼭 이렇게 드셔야 돼요. 의사들이 적극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믹스커피는 당뇨에 안 좋다는데 먹어도 되는 거야? 요즘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 먹는 건지에 따라서 이 믹스커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한번 알아볼 텐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믹스커피 성분, 효능, 부작용,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와 사람에 따른 하루 권장량, 믹스커피와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은 식품까지 그동안 몰랐던 믹스커피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믹스커피의 성분인데요. 믹스커피는 과연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믹스커피 제조사마다 성분이 조금씩은 달라요. 가장 많이 드시는 믹스커피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믹스커피 성분 첫 번째는 프림이에요. 프림의 원료는 코코넛의 속살인데요. 코코넛 과육에서 채취한 식물성 지방을 분말로 만들어서 믹스커피의 프림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림이 지방이니까 몸에 안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식물성 지방이라서 오히려 몸에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프림에 들어있는 지방은 코코넛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이 맞기는 해요. 근데 콜레스테롤을 대놓고 올리는 나쁜 포화 지방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프림에 사용되는 주요 성분인 이 야자유는 중세지방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포화지방산과는 조금 달라요. 이 중세지방산은 일반적으로 체내 에서 빠르게 흡수돼서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또한 일반적인 포화지방산과는 다르게 심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방산이긴 해요. 믹스커피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그 양이 적다는 거예요. 요플레 하나 정도에 들어가 있는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플레는 우리 건강을 위해 드시고 또 맛도 좋잖아요. 결국 믹스커피에는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이 들어있지만 소량이라서 콜레스테롤 수치의 영향이 하루 한 잔 정도는 매우 크게 좌지우지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식사하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약 20%를 차지하고 나머지 80% 정도는 이 필요한 만큼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합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커피 한 잔 정도를 마신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건강에 이상을 끼칠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믹스커피 성분 두 번째는 설탕이에요. 설탕은 당 성분으로 칼로리가 높아서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더군다나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 과정을 거친 백설탕이라서 일반적인 설탕보다 흡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즉 믹스커피를 마신 뒤 우리가 만족감을 쉽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인데, 이 당이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돼요. 왜 안 좋은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5g 정도 밖에 이제 들어있지 않다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유 200ml 한 잔이 칼로리가 약 135칼로리 정도가 되고 단순당 함량은 약 10g 정도가 돼요. 그리고 콜라 한 캔의 칼로리는 100kcal 정도 되고 단순당 함량이 27g 정도. 그리고 요구르트는 이제 큰 거 말고 이제 작은 요구르트도 칼로리가 약 45칼로리 정도에 단순당 함량도 약 9g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요? 믹스커피 한 잔에는 칼로리가 약 50kcal 정도 들어있고 단순당은 6g 정도 들어있어요. 칼로리를 먼저 보자면 작은 요구르트 한 병 정도 수준이에요. 콜라랑 비교해봐도 콜라는 절반 정도 수준이고, 우유 200ml 한 잔하고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우유는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칼로리만 보면 믹스커피가 좋아 보이죠.
당연히 칼로리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는 단순당을 비교 한번 해볼게요. 단순당이 믹스커피 한 잔이 5g 정도인데 작은 요구르트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이고 콜라 한 캔이랑 비교하면 약 6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유 200ml랑 비교해도 절반 정도 수준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요구르트나 우유, 콜라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믹스커피가 그만큼 그리고 칼로리와 단순당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적다는 거예요. 칼로리와 단순당이 높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믹스커피에 많지 않고 적은 양이니 하루에 대여섯 잔씩 매일 꾸준히 드시는 거 아니면은 뭐 심각한 질환을 초래할 만큼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하루에 몇 잔까지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일단 당뇨가 있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한데요. 식후 한 3시간 정도 이후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당 체크를 주기적으로 계속 하시니 당 수치가 높지 않으면 2잔 정도까지도 드셔도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당뇨가 없으신 일반인들은 하루에 한 2-3잔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렇다고 이를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건 적은 양이라도 몸속에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 좋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는 계시죠? 그래도 건강을 위해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식사하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믹스커피 성분 세 번째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믹스커피도 일반 커피처럼 커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주는 효능이나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먼저 커피의 효능을 보자면 커피 효능 첫 번째, 암 예방 효과가 있어요. 미국 건강맨체 캔서헬스에 따르면 ITPR3라는 물질은 대장 안에서 간 전이에 기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해서 도미노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인데 특별한 업체에는 아직 없다고 해요. 근데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서 카페인이 이 ITPR3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표했고 카페인 섭취와 대장암 재발 및 사망률의 관계를 추적한 결과 하루 4잔 이상 커피를 마신 환자들이 전혀 마시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생존율이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규명된 바 있는 연구도 진행을 했어요. 이런 실험은 진행하면서 커피의 카페인에 대한 효능들이 지금까지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무조건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믹스커피 자체가 이러한 효능이 있다는 말도 절대 아니에요. 카페인에 대한 몇 가지 실험을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그만큼 너무 부정적인 카페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두 번째는 기억력 회복 효과가 있어요. 이 서울대 식품생명공학부 교수님께서 쥐의 인지 능력을 실험한 실험이 있는데 쥐를 물에 빠뜨린 뒤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평균 한 10초 정도 걸렸어요. 이 쥐들에게 기억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투입하고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안전한 장소를 발견하는 데는 최대 40초가 걸렸고 이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하루에 커피 3잔 그리고 다른 그룹은 6잔의 커피를 주입했어요. 그 결과 하루에 3잔의 커피를 준 쥐들은 20초로 오히려 빨라졌어요. 근데 하루에 6잔을 주입한 쥐들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평균 10초 정도 걸렸대요.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기억력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실험도 있다고 제가 지금 간략히 소개해드리는데 참고로 이 실험에서는 일반 카페인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이 두 종류를 같이 실험했어요. 근데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보였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커피에 카페인이 없어도 커피에 들어있는 클로로켄산 등 각종 항산화제 성분 덕분에 기억력 회복 효과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인지능력 장애가 오면서 더 나아가서는 치매가 올 수도 있는데 커피의 성분이 이런 질병을 또 예방할 수도 있다니 너무 커피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않아야겠죠. 그렇다고 남용하면 안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한 실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니 자신의 상태 잘 알고 드셔야겠죠. 다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은 믹스커피나 일반 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잠을 잘 못 주무실 수가 있으니 디카페인 커피를 또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같은 위장관 질환이 있으신데 커피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되겠죠. 커피의 효능 세 번째는 혈당 조절 효과예요.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억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의 연구들은 커피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커피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 논문 하나를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연구는 하루에 5잔의 카페인을 마신 사람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신 사람 두 그룹을 비교했어요. 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당 섭취 2시간 후 혈당이 13.1%
10%나 크게 떨어졌어요. 이 외에도 카페인의 혈당에 관계된 실험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카페인도 적절한 용량, 그렇다고 음료에 들어있는 합성 카페인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적절히 섭취하면 큰 부작용 없이 드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피 효능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예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한다면 카페인이 신진대사를 빠르게 함으로써 운동 효과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커피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당연하게도 믹스커피에 포함된 커피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런 카페인은 적절한 용량을 섭취한다면 신체적 피로 해소와 소화기능 개선과 같은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전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것도 커피의 카페인 성분이 우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물론 이뇨작용도 활발히 해줘서 소변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긴 하지만요. 다시 돌아가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세 번째 성분 카페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믹스커피에 포함된 카페인 용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약 60mg 가량의 카페인이 한 잔 용량의 믹스커피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대비 3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결과적으로 이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카페인 일일 최대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 성인의 경우 카페인 최대 섭취량은 400ml 정도이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 임산부는 200mg 정도예요. 그러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있으니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콜라 한 캔에 카페인이 보통 35mg 정도 들어있으니 믹스커피가 카페인 성분량도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믹스커피와 같이 먹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식품이 과연 있을까요?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강황이에요. 노란 빛깔의 강황가루를 넣은 커피를 또 골든 라떼라고 불리고 있는데, 강황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커피 중 하나라고 해요.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 성분에는 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니고 있어 우리 몸의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되는 위험을 낮춰줘요. 또한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 개선이랑 치매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어요. 강황 커피는 커피 한 컵에 강황 한 티스푼을 넣어 마시면 좋은데, 강황 속 커큐민은 우리 몸에 굉장히 흡수되기 어려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료 기업들은 각 기업마다 커큐민의 흡수율이 높인 특허 원료를 만들어내곤 하는데, 간단하게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바로 이 후추인데, 미국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강황의 커큐민은 후추의 피페린과 만나면 흡수율이 약 200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강황 커피에 후추를 아주 살짝 넣어 드시면 건강 개선 효능을 높일 수 있으니, 만약 향이 강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우유를 조금 넣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믹스 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피예요. 커피에 계피를 넣으면 아주 향긋한 커피를 또 즐길 수가 있어요. 후추와 정향에 이어서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인 계피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연구를 통해 계피의 다양한 효능이 또 입증되어 왔어요. 커피의 원료 생산국인 이 멕시코에서도 커피에 이 시나몬 스틱을 넣은 커피를 즐겨 마신다고 해요. 미국 당뇨협회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계피를 투여하자 혈당, 중성지방 수치는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또 높아졌다고 해요. 블랙커피에 계피 약 2분의 1에서 한 티스푼을 넣은 후 섞어 마시는 것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니 한번 참고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에 의해서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믹스커피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생강이에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생강은 커피에 넣어 함께 곁들여 마시면 생강의 알싸한 맛이 부드러워지면서 향긋한 생강 커피를 즐길 수 있다고 해요. 생강이 매운맛을 내는 이 쇼가올과 진저롤 성분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동맥경화나 뇌경색 등을 예방해서 항염, 항암 효과가 또 뛰어나서 암을 유발하는 종양세포의 성장도 억제하고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염이나 천식이나 비염을 달고 사시는 분들은 자주 섭취하시면 아주
아주 좋은 성분이기도 해요. 추가로 생강에는 디아스타제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어서 식후 커피에 생강가루를 넣어서 마시면 장 운동을 촉진해서 더부룩한 속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드시는 방법은 커피 한 컵에 생강가루 한 티스푼 정도 넣어 드시면 되고, 생강의 맛이 조금 걱정되신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넣고 서서히 맛을 익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이 무조건 믹스커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말은 아니고, 믹스커피에 대한 오해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어떤 식으로 먹으면 조금이나마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게 만들어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오해 말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당뇨가 걱정이라면 바로 이 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형형색색의 과일들은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죠. 또 계절마다 다른 제철 과일들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요. 저도 과일만 생각하면 과일 킬러라서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또 요즘에는 외국에서 나오는 이름이 생소한 과일들도 굉장히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저녁 반찬, 저녁장 보러 마트에 가면은 신선한 과일들도 많고, 이렇게 맛 좋은 과일들 맛있다고 혹시 마음껏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아요? 아니면 반대로 혈당이나 당뇨가 걱정돼서 일부러 멀리하고 나 한 조각만 먹을 거야, 혹시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유용하고 중요한 과일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과일은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굉장히 풍부하죠.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과일들이. 다양한 과일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은 우리 몸에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고, 또 과일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는 우리 소화 건강을 돕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먹어야죠. 과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GI라고 불리는 당화지수랑 GL이라고 불리는 당부하지수예요. 이 두 지표는 우리가 과일을 굉장히 많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선가 우리도 GI 하는 GI 지수라고 들어보신 적 굉장히 많으시죠? 이게 칼로리보다 이 GI 지수가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화지수, 즉 이 GI 지수는 우리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GI 지수가 낮은 식품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당뇨 관리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 부하 지수, 즉 GL 지수는 GI 지수와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을 고려한 지표인데,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GI 지수는 각 그램에 대한 혈당 지수라면, GL 지수는 한 번 먹는 1회 분량으로 계산된 양에 대한 혈당 지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실제 혈당 반응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당화지수와 당부하지수가 낮은 과일이 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이러한 과일을 잘 알고서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 거 다 아시죠? 대부분의 경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와 분비량이 부족해져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주된 원인은 크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에 있어요. 이러한 당뇨병은 가족력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많고,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만 등도 굉장히 주요한 원인인데,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음식을 드실 때 더 잘 알아봐야 하는데,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 음식, 과일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다는 거, 이제 이 당뇨에 좋은 과일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당뇨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GI 지수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 GI 지수가 낮다는 것은 쉽게 말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인 거 우리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블루베리는 또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도 돼요. 특히 이 블루베리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 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이 블루베리는 식이섬유도 많고 우리 몸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드는데 이 블루베리를 생으로 신선하게 먹거나 요거트나 샐러드에 추가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유불급 블루베리도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 두 번째, 키위입니다. 이 키위는 저혈당 지수 과일이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좋은 과일인데 이 키위에 포함된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비타민 C랑 칼륨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랑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 키위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세포 보호 및 염증 완화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키위 역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많이, 과하게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1개 정도 섭취하면 좋은데 이 키위는 간편하게 껍질을 벗기고 바로 섭취할 수도 있잖아요. 껍질을 안 벗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귀찮아서 반 딱 자르고 수저로 티스푼으로 파서도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키위의 껍질을 까지 않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키위 껍질을 까지 않고 먹어? 키위의 껍질에는 실은 속살보다 더 많은 섬유질, 즉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해요. 또 면역 체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고 근데 까슬까슬한 털이 있어서 겉면을 잘 씻어서 껍질째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껍질이나 과육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게 물론 좋습니다. 저도 실은 한 번도 키위를 껍질째 먹어보진 않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씻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저혈당 지수 과일 중에 하나로 특히 배에는 수용성 식이성분인 펙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늦추고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의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좋고 우리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 배는 비타민 C, 항산화 성분 그리고 수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로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물론 도움을 줘요. 수분이 풍부한 배는 특히 체내 독소 배출과 배뇨 촉진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배는 당뇨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또 배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이죠. 차게 냉장고에 해놨다. 저도 차게 먹으면 안 좋은데 여름철에 더울 때 찬 거 깎아서 아삭아삭 섭취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자, 혈당 관리에 좋은 과일 네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는 과일이에요. 오히려 건강한 지방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는 이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이 혈당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도 시켜주고 혈당 조절도 지원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에는 식이섬유랑 칼륨이 풍부해요. 이게 혈당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우리 몸의 소화작용에도 좋은데 이는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고 세포 보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는 식사 대용으로 굉장히 좋고 우리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아보카도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반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5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저는 새콤달콤한 이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사과가 외국에서는 하루 한 알의 사과면 의사 선생님이 필요가 없다, 진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굉장히 좋아요. 이 사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과일인데, 사과에 포함된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껍질을 포함한 사과를 섭취하면 이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훨씬 많아져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과도 또한 이 저혈당 지수 과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므로 당뇨 환자가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또한 이 사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당뇨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사과는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고, 드실 때는 껍질을 깎아서 드시지 마시고 껍질까지 깨끗이 세척해서 함께 드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당뇨에 좋은 5가지 과일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도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당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 섭취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당뇨에 안 좋은 과일 섭취법, 첫 번째, 과일 주스로 주시는 거예요. 과일 주스를 100%, 이 100% 과일 주스로 드셔도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 액상이라서 몸의 흡수 또한 일반 과일을 먹었을 때보다 우리 몸이 흡수율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흡수율이 빨라지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주스 대신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로우니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래요. 또 2번째, 건조된 과일입니다. 과일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조된 과일인 건과일은 당뇨에 좋지 않아. 왜? 건과일은 과일의 수분 함량은 낮아지고 과일의 부피는 줄어들지만 당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서 당분 농도가 높아요. 여러분, 혈당 지수 GI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포도, 건살구, 건무화과 등등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렇게 당분이 농축되어 있는 것들은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적당히 또 혹은 피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3번째, 가공된 과일입니다. 이 가공된 과일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가공된 과일이란 뭐냐?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 이렇게 가공된 과일 굉장히 맛있잖아요. 통조림 복숭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통조림 요새 화채 만들 때 여러 가지 과일 있는 수박 넣고 통조림 까서 그 안에 있는 과일 부어서,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죠. 이 과일 통조림은 과일 주스 시럽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을 섭취할 때는 신선한 과일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안 좋은 과일 섭취 방법이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식사 직후에 마무리로 우리 디저트로 과일 한번 먹자. 디저트로 사과나 배 과일 없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식사를 다 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한두 조각 정도 드시는데, 이 식후에 당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시면 식전에 과일을 드시는 것보다 몸에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후에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것이 실은 과일의 섬유질이 우리 몸에 포만감도 주고 소화도 천천히 하게 도와줘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과 함께 섭취하시는 게 몸에 더 좋은 과일들이 있는데, 과일의 껍질 속에는 이 과일의 속살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랑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껍질이 혈당 조절과 소화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과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과나 배는 껍질에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세척도 잘 해주셔야 되고, 농약이 걱정된다면 유기농 과일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제부터 과일의 영양까지 생각하신다면 껍질은 버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섭취 방법과 함께 중요한 건 과일을
드실 때 양을 꼭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양, 적정량. 그럼 맛있는 과일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지는 않나요? 물론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일은 이렇게 자연적인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한두 개가 적당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과일 종류에 따라 달라서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맛있는 과일 계속 저절로 손이 가더라도 손이 가요 손이 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참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꼭 기억해 주세요. 꿀은 그 자체로도 또 많은 약효가 있어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도 도와주고 위장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효능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약국에 가시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 아프신 분들, 기침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해요. 이렇듯 꿀과 함께 드시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식품 5가지를 제가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계피는 오래전부터 이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예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고 겨울철이 되면서 관절도 여기저기 많이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꿀과 이것을 함께 드시면 관절염과 기침 감기가 싹 사라집니다. 예로부터 꿀물로 기침을 다스리기도 했는데 알고 계시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이자 약재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에도 꿀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꿀은 약으로 쓰일 만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못 먹으면 약효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꿀의 종류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꿀과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5가지 제가 지금 꿀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꿀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꿀벌들이 꽃을 통해서 꿀을 만드는 것은 뭐 누구나 잘 알고 계신 거죠. 꿀벌이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자당을 먹었다가 다시 토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꿀벌의 효소에 의해서 과당과 포도당으로 또 분해가 돼요. 그래서 점성이 있는 액체가 되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꿀이 되는 거예요. 또 꽃의 종류에 따라서 꿀의 이름도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외에도 밤꿀, 쌀이꿀, 유채꿀 뭐 등등 꽃의 종류에 따라서 꿀의 맛과 향이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 꽃을 통해 만들어진 꿀은 잡화꿀이라고 그래요. 이런 꽃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천연꿀 말고 벌에게 억지로 설탕을 먹여서 만든 꿀이 있는데 이거는 또 사양꿀이라고 하죠. 이 사양꿀은 일반적으로 천연꿀에 비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사양꿀은 천연꿀에 비해서 영양가가 낮고 인공적인 향과 맛이 첨가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꿀을 선택할 때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확인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꿀에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때는 탄소 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시면 구분할 수 있어요. 천연꿀의 탄소 동위원소 비율은 22%에서 33% 정도 되고 이 탄소 동위원소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꿀이라고 해요. 사양꿀이나 꿀 음료는 거의 설탕물이나 다름없으니 반드시 천연꿀을 구매해서 드시기를 바래요. 꿀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꿀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 이유는 꿀에는 향균 작용이 있는 이 프로폴리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주의하실 것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꿀을 덜으실 때는 이 오염되지 않은 스푼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가끔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하얀 침전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오래되면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꿀은 그 자체로도 또 많은 약효가 있어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도 도와주고 위장 기능도 강화시켜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효능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나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약국에 가시면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도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목 아프신 분들, 기침이 많이
많이 나시는 분들한테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기도 해요. 이렇듯 꿀과 함께 드시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식품 5가지를 제가 바로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계피예요.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 계피는 오래전부터 이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예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고, 겨울철이 되면서 관절도 여기저기 많이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집중해서 영상 보세요.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 효능은 소염작용을 통한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켜줘서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꿀과 계피의 관절염 개선 효과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연구진들은 약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꿀 1스푼과 계피 반 스푼을 티스푼으로 섞어서 마시게 했어요. 일주일 만에 환자의 약 73% 정도가 통증이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었고, 한 달 내에 이전에 걷기도 힘들었던 환자의 대부분이 통증이 많이 감소돼서 걸을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이 연구는 꿀과 계피를 함께 복용하면 관절염 환자의 증상을 개선한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서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덴마크 농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를 40일 동안 이 4분의 1 티스푼을 섭취하자 중성지방이 30%, 콜레스테롤은 20%나 감소했다고 해요. 꿀은 지질대사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작용을 해서, 계피도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꿀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해요. 이 효능들이 더해지니 혈관의 지방을 제거하고 동맥과 혈관도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이나 뇌졸중과 같은 이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세 번째는 감기와 독감 완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고,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감기 굉장히 많이 걸리시잖아요. 이때 계피와 꿀을 섞으면 굉장히 우리 몸에 도움이 돼요.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지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데, 꿀과 계피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의 증상인 이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가 커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네 번째는 위장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 꿀과 계피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장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요.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고요. 또한 꿀은 위산을 중화시켜서 소화를 돕는 역할도 같이 하기도 해요. 꿀과 계피가 위에 들어가면 위장의 점막이 자극이 돼서 위액 분비를 왕성하게 해줘서 소화장애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생긴 상처를 치료해줘서 개선을 시켜줄 수도 있고, 위궤양을 막고 이 경련성 통증도 억제해서 위장의 연동응전도 촉진하고 가스 제거도 같이 배출시키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다섯 번째는 노화 방지와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미국의 일리노이드 대학 연구팀은 꿀의 항산화 성분이 남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남성을 대상으로 꿀물 섭취 그룹과 이 위약 그룹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한 실험도 있는데, 그 연구 결과 꿀물을 섭취한 그룹은 꿀물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고 신체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를 했죠. 이는 꿀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노화도 방지해주고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일 수가 있겠죠. 또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볼 수 있었는데,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피부의 보습과 탄력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꿀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계피는 우리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중 두 번째는 마늘이 있죠. 꿀에 마늘을 재워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데, 꿀과 마늘이 모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서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또한 마늘의 이 알리신 성분은 우리 혈압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고 우리 혈액을 맑게 유지해주면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능도 같이 갖고 있어요. 꿀은 혈액순환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꿀과 마늘 모두
아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성분들이 함유가 되어 있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해줘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죠.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세 번째는 무예요. 무를 채를 써서 꿀에 재워 드시면 되는데 기침과 가래에 효과가 아주 좋은 천연 약재라고 보시면 돼요. 감기에 걸려서 기침이 잘 낫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또 소화도 안 될 때 꿀에 무를 재운 걸 드시면 너무 좋은데 무의 매운맛을 내는 이 시니그린 성분이 위장에 우리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관지 점막에 붙어있는 가래도 묽게 만들어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돼요. 꿀은 기침의 약재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약 1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증상이 개선이 되고 치료 기간 또한 단축된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알러지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이 항히스타민제인 디페니드라민 성분을 복용한 환자보다 꿀을 먹은 환자가 기침의 빈도와 정도가 더욱 개선되었다고 해요.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네 번째는 바로 오미자예요. 오미자와 꿀이 만나면 우리 몸의 호흡기 질환, 만성 기침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는데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면 목이 건조해지면서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와 또 힘들 수가 있죠. 또 마른 기침이 계속 나지만 가래가 없는 분들 장기침이 계속 나와서 기침을 많이 하면 가슴도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도 많이 있고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꿀과 오미자가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오미자는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줘서 이런 마른 기침에도 효과적입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다섯 번째는 바로 생강이에요. 생강을 채로 잘게 썰거나 갈아서 꿀에 재워서 드시면 되는데 꿀생강은 기침에 당연히 좋고 몸에 찬 기운이 돌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드시면 더욱더 좋아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가 있고 감기 초기 그리고 몸살이 났을 때도 드시면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소화불량일 때에도 꿀생강을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도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무를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요즘 수확되는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아주 많아서 건강에 보약이 됩니다.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 나박김치,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무를 많이 먹잖아요.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우리가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만드나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무를 넣고 달달 볶아서 소금으로 간을 하고 여기에 깨소금을 넣어서 보통 먹잖아요. 오늘은 기름을 넣지 않고 무를 볶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그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을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 주시고 여기에 비장의 재료 하나를 더 넣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도 채를 썬 다음 무와 함께 담아 주시고요. 이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다가 소금으로 1시간 정도만 절여 주시면 돼요. 다 절여지면 무가 흐물흐물하게 되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건데요. 이 수분도 버리지 말고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그리고 들기름 대신에 물을 한 컵 넣어 주시는데요.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어서 무나물을 만들게 되면 들기름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들기름은 넣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익혀주시고요. 이때 물이 쫄아서 바닥에 조금만 깔릴 정도 남을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바로 이 들기름을 한 스푼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가 있죠.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에도 아주 좋은데요. 그럼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 자체가 치밀하고 단맛도 좋으면서 약성 또한 강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묽게 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우리가 물을 생으로 그냥 먹으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죠. 이 바로 매운맛이 무에 들어있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시니그린의 효능이 바로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점액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이뿐 아니라 점막이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등이 쉽게 우리 몸으로 침투하지 못하게끔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감기약과는 좀 다르게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효능 때문에 가래나 기침 등의 이제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특별히 이 기침, 가래 증상, 그리고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물을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건 물을 바로 주스로 만들어서 마시면 되는데요. 이때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가 배숙을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잖아요. 배 자체에도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기침을 먹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배와 물을 함께 드시게 되면 겨울에 건조했던 기관지가 촉촉해져서 기침도 줄여주고 가래를 묽게 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기가 쉬워지게 돼요. 또 무와 배는 열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염, 후두염 이런 목에서 오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방법은 무와 배를 약 1:1의 비율로 섞어서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무에는 초록색 부분이 있고 흰색 부분이 있죠. 이 중에서 흰색 부분은 매운맛이 좀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스를 만들 때에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와 배의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 속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에 있는 씨만 제거하시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신 다음 그대로 마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너무 걸쭉해서 마시기가 힘들면 면포에 좀 걸러주신 다음에 드시면 마시기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은 건데요. 우리가 천연 소화제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무입니다. 왜냐하면 무 안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이 무를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이 되거든요. 김장을 하고 나서 돼지고기 삶은 다음에 우리가 수육 많이 하죠. 이때 이 김장김치 그리고 남은 무를 가지고 양념을 더해서 무김치를 만들어 수육과 함께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드시는 게 무의 단백질 소화 요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의 궁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주식이 뭐죠? 바로 쌀이죠. 우리가 쌀밥을 먹을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게 그래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보통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 자체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무에 함유된 이 효소들은 열에 좀 약하기 때문에 무의 소화 효소를 섭취하려면 사실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동치미나 깍두기가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무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에스터라제가 아주 풍부한데요. 우리가 집에서 흔히 많이 먹는 야식 중에 치킨이 있죠. 이 치킨 배달을 시키면 치킨무가 꼭 같이 오죠. 바로 지방이 많은 치킨을 먹을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도 아주 깔끔해지고 소화도 잘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무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체외로 배출시켜 주므로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또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좋기 때문에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과가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겁니다. 혈관 내의 나트륨은 우리 몸의 혈압 상승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무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엽산이 혈관에 염증을 억제해 줄 수 있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에 정말 특효약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인데요.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베타인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는 식물성의 유황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의 유황 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의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무 안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담배의 니코틴을 직접적으로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이라서 특히 유방암 그리고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해독작용을 넘어서 항암작용까지 하는 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다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이에요. 무 100g에는 칼슘이 약 20mg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을 섭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건데요. 무를 충분히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이 되게 됩니다. 무말랭이 약 100g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된다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가 약으로 만들 때의 함량에 가깝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병을 하게 되죠. 이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만약에 골반에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약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 있고 80세 이상은 약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약 1000mg 정도인데요. 무말랭이를 400g 정도 드시면 하루에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직접적으로 흡수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칼슘은 기본적으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성분이라서 이 흡수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요즘에 비타민 D를 따로 챙겨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정말 좋은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무말랭이를 먹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 차로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무말랭이를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시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잘 우린 다음에 마시면 되는 겁니다. 무말랭이에 열을 가해서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에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주게 됩니다. 이 활성산소들은 우리 몸의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미국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를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해서 우리 몸의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혈당 지수를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글루카곤입니다. 우리가 무를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해 줄 수가 있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무에는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꿀인데요.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에는 항균, 항염, 항산화 이런 효능들이 있어서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줄어들게 하며 몸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효가올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따뜻해지면 일반적으로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한 생강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생강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성분들은 요오드가 우리 몸 안으로 체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내에 요오드가 풍부하게 있는 상태면 사실 이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약해지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물을 드실 때 생으로 그냥 드시지 말고 열에 잘 익혀서 드시기를 추천합니다.